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이번 주에 산으로 바다로 더위를 피해 휴가 떠나신 분들 많으시죠? 문재인 대통령도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휴식이 곧 경쟁력이라며 연차 휴가를 모두 쓰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떠난 대통령의 휴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첫 순서는 시청자 평가원이 한 주 동안 나간 연합뉴스TV 보도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이브투데이와 오전 9시 뉴스를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그야말로 중부에는 물폭탄을 퍼부었고 폭염도 극심했습니다. 한 달간 이어진 올여름 장마가 사실상 끝났다 하는데 여전히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통상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시작되곤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한 주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제성 집중호우와 폭염 확대 소식 같은 날씨 관련 소식을 큰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올여름 장마 종료 소식을 다룬 라이브투데이와 독과점과 한일 관계 문제가 얽힌 영화 군함도를 짚어본 9시 뉴스를 살펴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31일 라이브투데이에서는 장마 종료 중부 집중호우 100mm 넘는 비 예고라는 주제로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자세한 날씨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장마와 폭우 관련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한 해설과 전망, 분석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마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인지, 지난 장마철 폭우와 폭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 왜 전국에서 강한 비가 쏟아지는지, 태풍을 포함해서 이번 주 날씨 전망은 어떠한지, 최근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는 곳이 많은데 시청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총 5가지 앵커의 질문이 시의적절하게 잘 구성되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우선 앵커는 올여름 장마가 완전히 종료된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장마 전선에서 내리는 비는 약화 소멸됐고 장마 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는 앞으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올여름 장마는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굵고 진한 설명 자막으로 장맛비, 장마 전선에서 내리는 비를 제시해줬습니다. 이어서 장마가 끝났음에도 장맛비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게 여름철에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기자의 보충 설명과 함께 2009년도부터 장마 시작 끝 예보 안해라는 설명 자막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앵커는 장마철 폭우와 폭염이 극심했다며 굉장히 큰 비도 잦았고 역대급 폭염도 나타났는데 지난 장마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장마철 폭우 아니면 폭염, 올여름 장마 특징은 폭우 가뭄 공존, 기상 양극화 심화, 중부 700mm 큰 비, 남부 일부 100mm 그쳐, 경주 39.7도 등 영남 역대급 폭염 등의 설명 자막과 함께 기자가 전체적으로 올여름 장마를 정리하여 게릴라성 폭우 구름이 발달했던 곳이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이, 중부지방에서는 호우 피해가 극심했다고 지난 장마 특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앵커는 한반도 주변에서 북상 중인 태풍으로 인해서 날씨 변동이 굉장히 심할 거란 전망이 있다며 태풍을 포함해서 이번 주 날씨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북서태평양 연일 태풍 발달, 한반도 날씨 예측은 수증기 일부 한반도 유입, 비구름 발달이라는 설명 자막과 함께 기자가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앵커는 최근에 오존주의보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내려지는 것 같은데 오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기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주의보가 자주 많이 발령이 됐다면서 오존은 햇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존주의보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설명을 이어나갔고 오존은 기체상 물질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걸러지지 않는 물질로 시청자들에게 외출 자제와 햇볕 없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자가 설명하는 동안 동시에 연일 오존주의보 발령, 오존 대처 요령은 장마 뒤 한여름 무더위, 오존 본격 말썽, 마스크로 걸러지지 않는 물질 외출 자제, 실내 그늘 등 햇볕 없는 곳으로 이동 등의 설명 자막이 적절하게 제시됐습니다. 이번 코너는 전체적으로 적절한 설명 자막을 잘 활용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기자가 설명하는 동안 눈에 잘 들어오는 관련 자막이 동시에 제시되어 기자의 발언마다 어떤 이슈를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자막을 제시하여 바쁜 시간대 정보 획득이 용이했고 시청자가 시청에만 집중할 수 없는 분주한 아침 시간대 코너의 특성을 잘 살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막간에 프로그램을 시청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었던 적절한 구성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약자와 어린이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나 그늘 등의 햇볕 없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오존 대처 요령과 당부 같은 시청자들에게 아주 기초적이지만 직접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준 것도 시청자로서 관련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은 7월 26일에 개봉한 유승원 감독의 영화 군함도가 개봉 첫날부터 역대 최고의 오프닝 성적표를 받아들이며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뉴스에서는 뉴스 초점이란 코너를 통해 지난 7월 28일 뜨거운 영화 군함도, 독과점 한일 관계 얽혔다라는 주제로 스포츠문화부 장보경 기자와 영화 군함도의 면면을 샅샅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영화에 대한 소개로 시작했습니다. 군함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조선인 탈출기라는 설명 자막과 함께 영화 예고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군함도는 일제강점기인 1945년 군함도에 강제징용돼 지하 1000m 탄광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던 조선인들의 탈출기를 그린 영화라며 기자가 영화의 주제와 줄거리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앵커는 흥행 성적을 질문했고 기자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상망 순위를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군함도는 한국 영화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기사가 쏟아질 만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26일자 영화진흥위원회 출처 자료인 영화 상영 점유율과 영화 군함도의 기록들을 보여주면서 기자는 한 영화가 차지한 역대 최다인 스크린에서 역대 박스오피스 1위 최고 흥행작 명량과 비슷한 흥행 속도라며 개봉 전 예매 관객이 60만 명에 달했으니 흥행은 어느 정도 예고됐던 것이라며 상세하게 영화 흥행 관련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앵커는 계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영화 군함도의 스크린 점유율과 관련해서 인기가 많은 것은 알겠지만 2천여 개의 스크린이면 상영관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독과점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유승환 감독의 관련 발언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기자는 26일 기준 군함도의 상영 점유율은 55%에 달했고 스크린 점유율은 37%를 기록했다며 스크린 수로 따져봐도 역대 최대치이고 CGV를 비롯한 주요 멀티플렉스들은 주요 상영 시간대에 군함도를 집중 배치하고 나머지 영화들은 심야 시간대나 오전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관객의 영화 선택권이 침해되고 안 그래도 어려운 독립영화들까지 포함해서 영화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는 민병훈 독립영화 감독이 SNS에 군함도의 스크린 수를 언급하며 독과점을 넘어 광기라며 거친 표현을 쏟아냈고 이런 비판에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경쟁작 상황이나 높은 예매율, 관심도를 고려해서 극장에서 스크린을 자체 배정한 것이라고 대응했다며 쟁점화된 논란 이슈를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앵커는 영화 내용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다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기자는 영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며 우선 긍정적인 평가로 첫째, 군함도에 관한 역사는 모두 알았으면 한다는 감독의 말처럼 소재 자체가 관객을 끄는 것임은 확실하고 둘째, 군함도 팀은 7월 초 뉴욕 타임스퀘어에 올려진 군함도 광고를 후원한 것으로도 칭찬을 받았고 셋째,
스케일만큼이나 볼거리가 풍부하고 넷째, 네로라는 충무로 스타들의 인상적인 연기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럼에도 형편없는 평점을 매기는 관객과 평론가들이 적지 않다며 우선 신파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과 주인공 사이의 억지 인연과 러브라인 등장, 비현실적인 결과, 특히 예고편에도 등장하는 촛불 장면은 광화문 촛불 집회를 연상하게 하면서 억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한국인 내부의 갈등과 음모가 부각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군함도를 보고 느꼈던 슬픔과 분노가 영화에서는 희석돼 실망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정리했습니다. 영화 군함도가 연이은 논란 속에도 역대 최단 기간 흥행 기록을 세우고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관객들이 늘면서 꾸준한 관객 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은 영화 군함도는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주고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현재 흥행 성적은 어떠한지, 상영 점유율에 대한 비판, 한일 양국에 대치되는 입장이 각각 어떤지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어 시청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군함도가 올여름 최고의 이슈를 불러온 영화라는 점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영화를 다뤄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주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미 영화는 역사를 기록하는 매체 중에 하나이며 역사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 군함도를 통해서 역사가 재현되는 방식과 영화를 매개로 생성되는 다양한 담론들에 대해서 시청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지점들을 던져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투데이와 9시 뉴스에서 보도한 중부 집중호우, 올해 장마 종료 전망 등 여름철 날씨와 영화 군함도의 흥행 요인과 논란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덕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임채원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지난달 29일 방영된 미니다큐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을 모니터했습니다. 미니다큐 오늘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4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겪는 특별한 오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순천의 철도 관사마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누구인지 자세한 모니터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방영된 미니다큐 오늘에서는 순천철도 관사마을, 기적소리를 울려라라는 제목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철도 관사마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당시 신도시로 불렸던 이곳은 현재는 마을의 역사를 살려 카페, 박물관,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며 관광마을을 탈바꿈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바로 주민들이 직접 들뜬 마음으로 철도 관사마을 홍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도입부에는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5등급 관사 내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조종철 철도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일본식 가옥이 삼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관광객들에게 하나하나 짚어주는 모습이 순천의 역사를 비롯해 마을 이모저모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이 등장할 때 소개 자막이 보이지 않아 이후 영상들을 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잠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철도박물관은 80년의 철도 역사 문물들을 전시해 놓아 철도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데요. 외부에 걸린 현수막을 보니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 순천 관사마을 주민들은 마을 홍보에 아주 적극적이었는데요. 사무국장이 퇴직한 철도청 직원 어르신부터 찾아가 중요한 마을 회의를 의논하기도 하고 직접 관사마을의 산증인인 마을 어르신의 인터뷰를 영상에 담아와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왔던 장면은 박물관에 모인 주민들의 모습이었는데요.
팟캐스트 형식을 통해 평균 60대의 어르신들에게도 듣기 편리하게 마을 소식을 전해주고 잘 모르는 온라인 매체를 접하게 하려는 시도가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방송과 신문 제작까지 이 모든 것을 관사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해 이뤄가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보니까 관사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촬영, 편집 같은 기술적인 면, 또 구성적인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보여졌나요? 네, 장면 전환에 있어서 인상 깊은 점이 있는데요. 철도 박물관에서 모여 마을 주민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 바로 게스트하우스로 이어집니다. 이 구성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주민들의 노력을 더욱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작진이 사무국장을 주인공으로 두고 동선을 따라다니며 하루 일과를 영상에 담았던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늦은 오후가 되자 순천 철도관사마을 게스트하우스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철도관사를 본뜬 기차역 느낌이 나는 테마 형식이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 주민들은 재능을 발휘해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직접 담근 김치와 기타 연주 등 관광객들에게 특별 선물을 해줬는데요. 이곳을 들른 사람이라면 그 정성에 큰 감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밤이 되자 이색 체험을 하러 야간 마을 투어를 위해 사람들이 찾아간 관사에서 예고 없이 미이라 공포 체험이 벌어졌는데요. 이 장면에서 놀란 여자 관광객이 크게 비명을 질러 모니터하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평안하게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던 분들을 위한 배려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주민들은 더운 날씨에도 순천역에 나가 연주를 하며 마을 홍보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홍보지에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카페에서 마을 작은 음악회를 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음악회는 순천을 찾은 사람들을 위해 주민들이 각자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사무국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오카리나 연주부터 기타 연주까지 시청자들도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앞서 보여준 순천 철도 관사마을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파노라마처럼 정리되면서 다큐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저도 영상을 모니터하면서 근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곳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천 철도 관사마을의 특색과 이 마을을 알리려는 주민들의 열정이 그대로 전해진 영상이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이번 순천 철도 관사마을 이야기를 모니터하면서 제작진이 시청자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메시지를 어떤 요소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네, 제작진은 도입부의 순천 철도관사마을을 숨겨진 명소라고 소개하는 동시에 사무국장의 음성이 흘러나오게 했는데요. 그는 순천 철도관사마을을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누구든지 오면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순천 주민들의 바람과 함께 수많은 관광객의 인터뷰를 영상에 담으면서 마을에 많이 찾아와 달라는 프로그램 속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 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 정상화를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굳지 않은 소장 없는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이미 유럽과 남미에서 망한 제도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겼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시대가 본격 개막한 셈입니다. 네,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증세 논란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을 두고 지금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 정부가 네. 드디어 증세 로드맵을 내놨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청와대에 증세를 건의를 했고요. 또 청와대는 바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로 이제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의 과세 강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이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증세 논의에 대해서 일제히 이른바 이제 부자 증세라면서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깃발든 부자 증세론이라고 기사의 제목을 실었는데요. 증세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기 없는 정책으로 통해왔다고 밝히면서 선심성 또 낭비성, 헛돈을 줄인 뒤에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도 이제 증세론이 지극히 즉흥적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성과가 없었다라면서 다시 달콤한 복지의 함정에 빠져서 우왕좌왕하다가 재정 적자만 키우면 안 된다고 이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밀어붙이기식 증세에 앞서서 국민 설득이 먼저다라면서 이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여당의 제안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증세 방안이 토론되기를 바란다고 비판의 수위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진보 언론인 경향신문은 국민들에게 미칠 증세 논의의 파장을 고려해서 타깃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로 좁힌 것이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증세 논의를 설득과 이제 동의로 돌파해야 한다라고 이제 밝힌 것이죠. 한겨레 신문도 역시 증세를 미루지 말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일보는 증세 논의만큼은 이제 전공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이른바 핀셋 증세는 실행돼 봤자 연 2조 9천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밖에 이제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개혁을 고려해도 연간 한 35조 원 정도 이상이 필요한데 이에 비해서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선은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부터 이제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그래도 소요 재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른바 보편적 증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론사의 시각에 따라서 논조가 서로 좀 엇갈리는 대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간 여론전이 좀 격화되다 보니까 네이밍이라고 하나요? 이름 짓기가 좀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명예과세, 사랑과세, 역주행 증세, 청개구리 증세 이런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세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정치권의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기보다는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당의 증세 추진안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무조건 세금 폭탄이다라고 반대하며 나섰고요. 또 여당은 이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0.08%에 불과한 이른바 슈퍼리치,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과세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이를 두고 다시 야당은 표적과세라고 맞받아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담뱃값 인하, 또 유류세 인하 카드를 또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전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 법안을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이 또 일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여론전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에 웬 그 명예과세, 사랑과세인가라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논쟁에 대해서
포퓰리즘 대 포퓰리즘이다라고 쓰면서 이제 나라는 어디로 가는 건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부자 증사라고 쓰고 명예 과세라고 읽으라는 건가라면서 사설을 썼고요. 국민일보는 증세의 본질을 호도하는 여당과 정쟁의 빌미를 삼는 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조세 정책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이제 언론도 역시 함께 내민 전쟁을 부각시키는 어떤 기사에 치중한다거나 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한다면 이러한 보도 역시 중요한 본질을 가리는 행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언론은 국민들이 어떤 말 장난이나 프레임 전쟁에 휩쓸리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또 진정성 있는 내용을 좀 찾아서 국민을 이해시키는 데 나서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증세의 필요성,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사보다는 어떤 발언이 나오면 바로바로 받아 적는 받아쓰기 기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증세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러한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이 증세 정책이 프레임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결코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더 큰 문제는 조세 개혁의 절차나 어떤 내용 그리고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언론도 책임을 피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 보도에서 이제 증세 관련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이제 중계해서 받아쓰기식으로 전하다 보면 사회적인 갈등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내용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조세 정의와 정책의 조화로움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정치권은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성보다는 어떤 홍보성에 다소 치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네이밍 전쟁에 이제 서로 불이 붙어서 헐뜯고 또 본질이 왜곡되거나 또 사라지게 될 가능성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주당은 당시 한나라당의 쟁점 법안 대부분을 이제 MB 악법이라고 이제 불렀었죠. 당시에 이 네이밍 때문에 한나라당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뭐 상황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만들어졌던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세금 폭탄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뭐 일반 국민 대다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법이라서 전체 국민의 10%도 안 되는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음에도 한나라당은 이제 세금 폭탄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가지고 나온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사실 뉴스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뉴스는 사실 단순한 어떤 전달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세금 문제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고 또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인 만큼 좀 혼란이 가중되는 보도는 지양돼야 할 텐데요. 네.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세금 문제는 정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정부나 또 정치권에서도 어떤 주장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기가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 또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증세 문제를 좀 더 포괄적인 시선으로 좀 접근해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자와 기업이 얼마를 더 내게 됐다는 식의 단순한 보도 내용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증세만으로 늘어나는 복지 재원을 다 충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지금은 세금을 걷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정파성에 따라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균형감 있는 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세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에게는 경제 살리기와 복지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사안이니만큼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언론이 앞장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의 이름 짓기는 옛부터 정책의 성패를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에도 증세를 두고 명예과세다, 징벌적 증세다, 여야의 네이밍 정쟁이 치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 보도는 단어 선택 하나도 신중해야 하겠죠.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